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자신의 비위 의혹을 감찰했던 청와대 특감반원에게 당시 청와대 고위 인사의 지시로 이뤄진 일인지 확인했던 것으로 TV조선 취재에서 드러났습니다. 해당 인사와 유 전 부시장은 정권 초 인사 과정에서 갈등을 빚기도 했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어제 북한이 공개한 해안포 사격은 연평도 포격 9주년 당일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는 당초 발사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오늘 북측의 항의에 뒷북항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선거법 개정안이 내일 국회에 보이됩니다. 민주당은 지역구를 3석 줄이는 250석안을 갖고 협상을 시도할 방침이지만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이 원천 무효라는 입장이어서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정부가 용산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 입찰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건설사 3곳에 대해 입찰 무효 조치를 내리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원 일요 휴무제 공론화 결과 시민 참여단의 60% 이상이 일요일 학원 영업을 제한하자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서울교육청은 내년 2월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18세기 독일 작세 왕국의 유물을 보관하고 있는 박물관에서 보석 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오늘은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관련 단독 보도로 뉴스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다소 미묘한 대목이 있어서 기자의 보도에 앞서 제가 먼저 앞뒤 맥락을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국장 재직 당시 청와대 감찰을 받았고 그 감찰이 중단된 뒤 특감반원이 유 전 부시장을 찾아갔더니 장하성 정책실장이 시켜서 한 일이냐고 반문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유 전 부시장 감찰을 둘러싸고 청와대 내부에 알력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입니다. 물론 유 전 부시장의 이 말은 장하성 당시 정책실장이 실제로 감찰을 지시했는지 실체적 진실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자신의 생각일 뿐입니다. 다만 유 전 부시장 스스로 이 문제를 자신의 비위 문제가 아닌 청와대 윗선의 문제로 인식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저희가 이 단순한 말 한마디를 비중 있게 톱뉴스로 다루는 이유도 유 전 부시장 수사가 청와대 윗선으로 향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유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모 전 청와대 특감반원이 지난해 5월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을 만나러 국회를 찾았습니다. 감찰이 무마되고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를 떠나 국회 전문위원으로 재직할 때였습니다. 감찰반이 피감찰자에게 사과하러 간 자리였지만 유 전 부시장은 이 특감반원에게 아직도 청와대에서 근무하냐며 오히려 면박을 준 것으로 전해집니다. 감찰이 중단된 이후에 유재수를 한번 만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 아직 복귀 안 했어요? 유 전 부시장은 그러면서 혹시 장하성 정책실장의 지시로 표적 감찰을 벌였느냐는 취지로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직 특감반원들은 유 전 부시장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정권 초 금융권 인사 개입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안다면서 경제 컨트롤 타워였던 장 전 실장의 표적 감찰을 떠올린 건 양측에서 인사 문제에 대한 갈등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정권의 초실세들과 유재수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수시로 연락하며 금융권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장하성 정책실장은 곽태선 자산운용 대표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 추천했다가 민정수석실 검증에서 탈락했다는 논란이 일었지만 청와대는 추천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김강수 전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한국거래소 이사장 후보에서 돌연 사퇴한 것 역시 정권 실세 간의 인사 갈등 때문이라는 소문이 금융계에 돌기도 했습니다. TV조선은 유 전 부시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를 수차례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이 문제는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첩보 근거가 약해서 자신이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주장하는 바 있는데 검찰은 이 해명 역시 거짓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당시 감찰 중단의 배경에 일련의 구명 활동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그 경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권영석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국회 운영위원회 첩보를 조사를 한 결과 그 비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 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은 유 전 부시장 비위 의혹의 근거가 약했다는 조 전 장관의 해명이 거짓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7년 말 청와대 특감반 조사에서 확보한 유재수 전 부시장의 텔레그램 대화 등과 최근 소환한 특감반원들의 진술을 근거로 내린 판단으로 보입니다. 유 전 부시장은 대가성은 부인했지만 금품 수수를 일부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당시 청와대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첩보가 사실에 기반한 것인 걸 알았지만 누군가가 감찰을 무마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감찰 중단을 지시한 당사자를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유 전 부시장의 구명 활동이 먼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유 전 부시장의 통화 내역과 외부 행적 추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미 일부 정권 유력 인사들과의 접촉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유 전 부시장은 검찰 조사에서 친분 관계는 인정했지만 구명 활동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이에 관여한 인사들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겠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비위 의혹 외에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휴대전화를 수시로 교체해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는 점을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이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은 내일 영장심사를 앞두고 유 전 부시장의 증거인멸 정황을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영장 청구 당일인 어제도 금품을 공여한 의혹을 받는 금융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는지 집중 추궁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으로부터 최근 연락을 받았는지 여부와 빈도도 함께 캐물었습니다. 증거인멸을 할 만한 것들이 있냐 그런 걸 물어봤대요. 거짓말한 것들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앞서 검찰은 신체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 압수에는 실패했지만 유 전 부시장이 휴대전화를 자주 교체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구속영장에 적시한 뇌물수수와 부정처사 후 수뢰 등 범죄 사실 외에 증거인멸 정황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서울 동부지법에서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됩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의 구속 여부는 내일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연평도 포격 도발 구축이었던 지난 23일 북한이 보란듯이 해안포 실사격을 감행한 데 대해서 우리 군이 오늘 공식 항의문을 북한에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번 사실은 북한 매체 보도를 통해 알려졌죠. 그렇다면 우리 군은 포사격을 몰랐다는 것인지 알고도 숨겼다는 것인지를 두고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차정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병대 사령관 주관으로 연평도 포격전 추모 행사를 거행하던 그 시각. 바로 북한은 NLL 인근 창린도 방어부대에서 해안포 사격을 감행했습니다. 평시에 자기들이 훈련하고 연마해온 포사격수를 남김없이 보여드리고 커다란 기쁨을 드렸습니다. 어제 합의 위반 사실을 확인한 국방부는 하루가 지난 오늘 북한에 항의문을 전달했습니다. 남북이 금지한 해상 완충구역 내 포사격을 놓고 합의 위반 규정까지는 이틀, 항의까지는 사흘이 걸린 겁니다. 서해지구군 통신선을 통해서도 이번 북측의 해안포 사격 훈련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23일 오전 미상 음원을 포착해 분석 중이었으며 25일 북한 공개 보도를 통해 최종 해안포 사격으로 평가했다고 했습니다. 포사격을 늑장 파악했다, 알고도 은폐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북한이 몇 발 쐈는지, 어떤 포를 쐈는지, 우리 측 항의에 대한 반응이 무엇이었는지 등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항의문 전달 이후 추가 조치에 대해서 국방부는 북한 답신을 먼저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이나 방사포 실험을 했을 때 정부는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합의 정신을 어긴 것은 맞다는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간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너무나도 명백한 합의 위반인데 북한이 스스로 떠들지 않았다면 우리 국민들은 감쪽같이 모를 뻔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오늘의 포커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남쪽 바다를 향해 불을 뿜는 해안포. 북한의 해안포 훈련 모습입니다. 북한이 서해 NLL에서 18km 떨어진 창린도 해안포 사격 훈련을 공개한 건 어제 오전 6시 17분. 국방부는 4시간 뒤 북한의 9.19 합의 위반엔 유감을 표했지만 도발 시점은 함구했죠. 이날이 연평도 포격 9주기인 23일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인정했습니다. 왜 어제는 23일이라는 그걸 그렇게 함구를 했었는지요? 함구보다도 저희가 그런 걸 말씀을 드릴 때는 시기를 좀 보고 말씀드립니다. 군이 분석에 동원했다고 밝힌 통신감청 정보 SI와 음향 탐지 정보는 각각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 파악과 포 발사 소리를 역추적하는 데 활용하는 장비입니다. SI 정보와 음향 탐지 정보를 종합하면 김정은이 어떤 목적에선지 북한의 100명도 가까운 서해안에 섬해왔고, 두 번째로 사격이 있었다.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군이 도발을 인지하고도 은폐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북한이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면 우리 군이 해안포 발사 사실을 공개했겠느냐. 알고도 모른 척했거나. 안보 관련 사안들에 대한 정부의 은폐 축소 의혹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지난 7일 국회에서 카메라에 포착된 청와대 안보실 차장의 휴대폰. 국민에게 5일 동안 밝히지 않던 북한 주민 2명의 강제 북송 전모가 드러났죠. 정경두 국방장관도 이를 언론 보도로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북한 주민 2명을 북측으로 송환 예정인 사실 알고 계시죠? 예, 언론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지난 6월 있었던 삼척항 북한 목선 귀순 사건. 당시 군은 어선 발견 장소를 사실과 다르게 발표해 단순 표류 사건으로 축소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샀었죠. 북한이 군사시설을 설치한 서해 한박도에 대해 국방부는 우리 땅이 아닌 북한 땅이라고 주장하다 군사 통제 지역으로 자체 설정해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 대화가 다양한 경로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국제사회에 말했습니다. 또 남북 간, 또 북미 간 대화의 계속을 위한 그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북한은 외무성 국장 명의로 남한 당국자들이 남북 간 다양한 교류와 물밑 대화가 진행되는 것처럼 광고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고 반박했죠. 그걸 자꾸 숨기다 보니까 북한이 점점 더 도발을 상례화하는 거 아닌가. 그래도 우리가 보복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도발이 점점 더 강화됩니다. 국가 안보에 대한 정부의 말이 신뢰를 잃는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발을 쭉 뻗고 잘 수 있을지.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여야 간 6탄 충돌 끝에 패스트트랙, 즉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이 내일 국회에 부의됩니다. 표결을 위한 상정은 아직 아니지만 어쨌든 국회 처리 절차에 들어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초 개정선거법은 지역구 의석을 225석으로 줄이고 그 대신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이 핵심인데 선거구 축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역구 250석 안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이 수정안을 가지고 정면 돌파하자는 기류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여전히 부의 자체가 원천 무효라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지 기자입니다.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엉킨 실타래를 풀어보자며 일주일간 집중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작은 접점이라도 찾아내기 위해 모든 야당과 진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대화에 나서겠습니다. 민주당은 협상을 위해 지역구 의석수를 패스트트랙 당시에 합의한 225석 대신 250석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호남에 기반을 둔 대한신당을 끌어들이기 위해서입니다. 정의당을 설득하기 위해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실상 의원 정수 확대 효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공조를 통해 한국당 반대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수정 의견을 통해서 가결을 해야 되겠다. 이번에 꼭 결론을 내자. 이거는 과반수가 넘습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자체가 무효라는 입장이고 공수처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강행 통과의 명령을 이제 거두십시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도 필리버스터를 해서라도 선거법을 막겠다고 했습니다.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야외 단식 일주일째를 맞고 있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체력이 급격히 떨어져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이는 정도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황 대표의 단식 텐트를 찾아가 만났습니다. 지난번 통합 논의 때도 성사되지 못한 만남이어서 보수 통합의 새로운 동력이 될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이태희 기자입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사전에 예고하지 않고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 현장을 깜짝 방문했습니다. 거의 말씀을 잘 못하시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단식을 좀 중단하셨으면 좋겠다. 유 의원은 황 대표에게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힘을 합쳐 막아내자고 말했고 황 대표는 고맙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통합 논의가 진행될 때도 이뤄지지 않았던 두 사람의 만남이 황 대표 단식을 계기로 성사됐습니다. 같은 날 바른미래당은 신당 창당을 추진하는 유승민 의원 등 변혁 소속 의원들을 징계위에 회부했습니다. 진작 물러나야 할 사람들이 자리를 붙들고 앉아서 당을 이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는 해당 행위 운운하는 것은 가당치 않은 협잡에 불과한 것입니다. 통합 논의가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추위 속에 단식 일주일을 맞으면서 말을 거의 못하고 고개만 끄덕거릴 정도로 체력이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지금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는 청와대 주변의 야간 집회를 둘러싸고도 논란이 있습니다. 진보 노동단체와 보수 기독교 단체가 이 주변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경찰이 앞으로는 야간 집회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혀서 지금 왜라는 의문이 있긴 합니다. 사회부 이유진 기자에게 좀 물어보죠. 자, 이 기자, 먼저 경찰이 청와대 앞에서 야간 집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뭡니까? 네, 일단 경찰의 설명은 주민들의 탄원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청와대 앞 지도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예. 보시는 것처럼 한쪽에서는 민주노총 산하 톨게이트 노조가 또 다른 한쪽에서는 범국민투쟁본부가 꾸준히 집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주택가와 서울 맹학교가 있습니다. 예. 주민들과 학부모들이 지난 19일부터 21일 사이 소음과 교통 불편 등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접수를 하면서 경찰도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주변에 학교도 있고 또 주변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불편이 무척 크겠군요. 반면 집회 자유라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법적으로 좀 알아봤었는데요. 먼저 예.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9년에 야간 5개 집회를 모두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불합치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예.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번 조치가 좀 원칙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러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경찰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불합치하다 이런 내용이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한 조치는 좀 다르다라는 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주자나 관리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집회 제한을 통고를 할 수 있다. 이런 단서 조항에 근거해서 이번 조치를 취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앞에 이 기자도 주민들의 불편이 크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다만 야당 대표가 지금 거기 앞에서 단식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왜 경찰이 이런 해석을 하고 있느냐 이게 지금 논란이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그럼 경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 탄핵 정국에서 법원이 청와대 100m까지 집회를 허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후부터 이제 2017년 이후부터가 되겠는데요. 민주노총 산하 단체들이 그 바로 앞에서 크고 작은 집회와 농성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래전부터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를 했는데요. 지난 여름에는 집회 소음에 못 참겠다면서 주민들이 침묵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주민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밤에 노래도 불러요. 10시 넘어서까지. 아무데도 오줌 싸고 담배 꼭지 버리고
냄새 나갖고 동해 골목을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여기 사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너무나 과하게 하지 말고 시간을 밤에 특히 일몰 시간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 주민들이 항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경찰은 강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갑자기 강제 해산까지 검토하겠다고 태도를 바꾸면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집회할 때 가만히 있다가 보수 단체 집회가 길어지니까 그런다 뭐 이런 의심이 나올 수도 있겠군요.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이것과 관련한 무슨 발언을 한 게 있습니까? 네, 경찰의 발표보다 하루 앞선 24일이었는데요. 예.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브리핑에서 국빈 행사 기간 중에 청와대 앞 시위대의 엄청난 방해가 유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이제 보수단체의 집회인 투쟁본부의 스피커 시위를 겨냥하는 그런 발언이었는데요. 이 발언이 나온 지 하루 뒤에 경찰이 곧바로 움직였다는 점에서 청와대 눈치 보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뭐 강제 해산이라도 하겠다 이게 지금 경찰 입장인데 아직 충돌은 없습니까? 네, 다행히 아직은 별다른 충돌은 없습니다. 일단 청와대 앞 두 단체는 모두 침묵 시위 같은 방식으로 좀 농성의 방식에 변화를 주고 있는 상태고요. 경찰로서도 강제 해산을 하기까지는 부담이 좀 큰 게 사실입니다. 예.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단식 농성도 그 바로 주변에서 이뤄지고 있고요. 또 경찰이 집회 해산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있더라도 천막 등의 철거 권한은 구청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협조와 동의 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이유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저희 뉴스나인은 건설사들의 재개발, 재건축 과열 수주전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보도해 드렸는데요. 결국 입찰 경쟁 과열 논란이 일었던 용산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정부가 대형 건설사 3곳의 불법 행위를 발견했습니다. 이 세 건설사는 공통적으로 기존 거주자들이 이사할 때 이사 비용, 전세 비용 등을 무이자 대출해주는 위법을 저질렀습니다. 입찰은 모두 무효 조치됐고 검찰에 수사 의뢰됐는데 향후 수사에 따라서 2년 동안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 아예 발을 못 들일 수도 있습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총 사업비 7조 원에 달하는 한남 3구역을 놓고 대림, GS, 현대 등 건설사 3곳이 혈투를 벌였습니다. 조합원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이들은 앞다퉈 달콤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계약금 0%, 중도금 0%, 잔금 시 모든 금액을 납부하는 조건을 제시해드림으로써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합동 점검반이 제안서를 살펴봤더니 20여 건의 위법 사항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사업비, 이주비 무이자 지원은 재산상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어서 위법하고 최저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 역시 도시정비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입찰 자체를 무효화하고 건설사 3곳 모두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이들 건설사들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당분간 발을 들일 수 없게 됩니다. 위법 사항이 확인이 되면 2년간 정비 사업에 대한 입찰 참가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달로 예정됐던 시공사 선정이 상당 기간 지연되는 등 과열 경쟁에 따른 피해는 조합원에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학원의 일요일 휴무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워 왔습니다. 이 시민 참여 공론화 결과 찬성 의견이 63%로 나와서 내년에 제도 도입이 본격화할 전망인데 이 학습권 침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은혜 기자입니다. 휴일에도 학원에 가는 학생들. 주말엔 아예 종일 수업 들어요. 평일엔 부족한 과목을 집중하기엔 좀 시간이 빠듯하다 보니까. 학생에게 건강권과 휴식권을 주기 위해 학원 일요 휴무제 도입을 바란다는 의견이 62.6%로 나왔습니다. 3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사전 여론조사와 2주간 수기 토론 등을 거친 결과입니다. 하루 정도는 좀 공부로부터 해방이 돼서 다른 취미 활동도 하고 가족 간에 뭣도 하고. 반면 32.7%는 자율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이 참여한 공론화 추진위는 이 설문조사를 주도했습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이를 교육정책에 반영할 움직임입니다. 당장 자율성 침해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법제처가 유권 해석을 내리기를 교육감이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만 날을 통째로 제한하는 것은 조례로 제한할 수 없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원 일요 휴무제 시행을 위해 법제화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대입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실효성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도 뭐 과외나 그런 스터디 카페에서 아이들 그룹 가입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사교육만 더 부추기는 일이 되지 않을까. 일요일에 학원에 다니는 학생이 몇 명인지 영업하는 학원이 몇 곳인지는 정확한 통계도 없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서울시가 지난 2016년 초 청년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역세권 청년 임대주택 정책을 내놨죠. 이 정책은 서울시가 용적률을 완화해주고 민간 사업자는 역세권에 건물을 지어서 일부 세대를 대학생 신혼부부에게 우선 임대주택으로 공급합니다. 시는 역세권 새 아파트를 주변 시세의 30%에 임대한다면서 대대적 홍보를 했는데 실제로 가보니 경쟁률이 140대 1로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더구나 임대에서 제외된 나머지 분량은 주변과 시세가 비슷해서 형편이 어려운 청년에게는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시의 지원으로 주택용 건물을 지은 건축주만 이득을 챙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유만, 장용욱 두 기자가 잇따라 보도합니다. 서울 강변역 근처의 한 청년주택입니다. 총 84가구 가운데 공공임대는 20%인 18가구. 이곳의 최저 임대 조건은 보증금 2,100만 원에 월세는 9만 원으로 주변 시세의 30% 수준입니다. 조건이 좋은 만큼 경쟁률도 높았습니다. 2,500명 넘게 몰려 14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서울권은 진짜 거의 복권 당첨 수준만큼 치열하다고 들었습니다. 저렴한 공공임대를 뺀 나머지는 일반 임대주택입니다. 충정로의 한 청년주택의 경우 전체 499가구 가운데 90%가 넘는 450가구가 민간 임대주택입니다. 임대료는 시세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아파트 39제곱미터는 보증금 1억 1,280만 원에 월 임대료 66만 원입니다. 인근 시세의 90% 수준입니다. 처음 취재하고 말해야 되는데 싸지 않죠. 당첨된 만큼 그게 뭐 싸게 저긴 아니죠.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홍보가 무색합니다. 가격이 많이 비싸가지고 차라리 역세권보다는 원룸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굳이 왜 역세권일 필요가 있나? 청년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역세권 청년주택. 취지를 달성하려면 공공임대 비율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서교동의 역세권 청년주택입니다. 이 땅의 최대 용적률은 305%였습니다. 하지만 청년주택이 되면서 655%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역 바로 옆에 들어선 이거 청년주택은 용적률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24층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조건은 용적률을 높이는 대신 2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서울시에 기부 체납하고 80%는 8년 동안 임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매매가 가능합니다. 8년 임대 조건이 붙긴 했지만 기존의 용적률을 적용했을 때보다 60% 이상 추가로 분양할 수 있는 혜택을 준 건 특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반밖에 못 올리는, 40밖에 못 올리는 거를 10매치나 올렸다는 거는 이거는 굉장한 혜택이거든요. 서울시도 이 같은 지적을 의식한 듯 앞으로는 서울주택공사가 전체의 30%를 선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기준대로 시세가 싼 저렴 주택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2배로 늘어나는 거고 SH에서 매입하는 것은 거의 3배 이상. 서울시는 또 일부 가전제품의 빌트인을 의무화해 입주자의 편의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고 백남기 농민의 유족들이 주치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유족에게 4,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치의인 백선아 교수 측은 진실을 밝힐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판결을 강행한 것은 재판 형식을 빌린 정치 판단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2015년 11월 서울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사망한 고 백남기 씨. 당시 주치의였던 백선아 교수는 백 씨의 사망 진단서에 병사라고 기재했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급성 심부전에 의해서 2차적으로 고칼륨 혈증이 발생하였고 심장이 갑자기 멎게 되어서 사망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사망 원인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병원 측은 사망 9개월 만인 2017년 6월 병사에서 외인사로 공식 변경했습니다. 백 씨 유족 측은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지난달 백 교수가 병원과 함께 유족에게 총 5,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백 교수 측이 의학적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달라며 변론 재개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백 교수에게 병원과 함께 4,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의사로서의 양심을 짓밟는 재판의 형식을 빌린 정치 판단일 뿐이며 백 교수 측은 사망 원인 판단을 어렵게 하는 여러 요소가 중첩된 경우인데 재판부가 의학적 증명을 막았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여파가 점점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장 일자리가 주는 것은 물론이고 미래 인재를 길러낼 학교 강의실도 점점 비어가고 있습니다. 이뮤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자력 전공 학생들은 모이기만 하면 진로 걱정입니다. 2017년 이전 100%에 달하던 졸업생 취업률은 지난해 30%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뽑는 회사가 없다 보니까 석사, 박사 쪽으로 좀 더 생각을 해야겠다. 다른 과로 전과하거나 다중전공을 하는 친구들 많이 있거든요. 카이스트의 경우 과거 원자력 전공을 선택하는 학부생이 매년 20명 수준이었지만 올해 1학기 4명, 2학기엔 아예 제로입니다. 전국 18개 대학교의 원자력 전공 신입생 수는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선언한 이후 줄곧 내림세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규 채용은 매년 줄고 있습니다. 원전 핵심 기업인 두산중공업에선 3년 만에 임원을 40% 이상 줄이는 고강도 구조 조정이 진행 중입니다. 신한울 3, 4, 5기 등 신규 원전 건설이 백지화되며 공장 가동률이 2년 만에 반토막 난 결과입니다. 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원자력 에너지를 활용하는 그 체계 자체가 붕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붕괴의 조짐이 사실은 상당히 좀 가속화가 될 수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던 국내 원전 산업이 탈원전 3년차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술을 파는 회사가 공유 오피스를 운영하고 과자를 팔던 회사가 제주도에 가서 생수를 뽑아 올립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죠? 이 내수 부진에 시달리던 식품업체들이 업종의 벽을 허물면서 불황 돌파에 나섰습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스타트업 직원들이 사무실 한켠에서 게임을 즐기며 휴식 시간을 보냅니다. 한 주류 회사가 운영하는 공유 오피스. 지난해 말 문을 연 뒤 이런 스타트업 10개사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외부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수용하고자 공유 오피스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과업체는 창립 63년 만에 생수 사업에 나섰습니다. 제주도 안반층에서 추출한 용암수로 해외 시장을 개척한다는 계획입니다. 중국의 경우 생수 시장이 내년 42조 원에 달할 전망인데 프리미엄 시장은 프랑스 등 해외 브랜드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물을 통해서 종합식품 기업으로 나가고자 하는 것이 저희 회사의 생각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다른 제과업체는 친숙한 과자 캐릭터를 활용한 라이선스 사업에 나섰고 건강식품업체는 홍삼을 이용한 화장품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놀라운 어떤 새로운 변화를 맞이해서 미래 성장 잠재력이 큰 그런 새로운 사업이나 신규 분야에 진출해서 내수 부진과 시장 포화로 어려움을 겪던 식품 기업들에게 영역 파괴는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됐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부산에서 열린 한 아시안 특별 정상회의가 오늘 폐막했는데 한반도의 긍정적 발전과 국제 평화 지대화 구상을
지지한다는 공동 성명이 채택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한 우려는 없었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세안 9개국 정상이 모두 참석한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경제 기조인 포용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세계는 아시아의 협력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아시아를 넘어 인류 모두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오늘 회의에선 남북, 미북 정상회담으로 한반도가 긍정 발전했다며 문 대통령의 한반도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을 환영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도 채택됐습니다. 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해안포 사격 지시에 국방부가 공개 항의까지 했지만 이에 대한 우려 표명은 없었습니다. 2014년 한아세안 성명에선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우려와 9.19 공동성명 이행이 촉구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성명에는 남중국해 항행과 비행 자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내용이 담겨 중국을 견제하는 아세안 국가들의 기류도 반영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는 새로운 도전이라며 일본의 수출 규제를 우회 비판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는 자유무역이 공동번영의 길이라는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지난주 MBC가 주최한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에는 16,000명이 패널 신청을 했고 이 가운데 질문지와 사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00명을 선정했다고 MBC 측이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바로 뒷자리에 앉아 화면에 계속 노출됐던 남성이 문 대통령 팬카페의 핵심 회원인 것으로 확인돼 패널 선정이 과연 공정했는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출연한 MBC 국민과의 대화. 문 대통령이 첫 번째 질문자를 지정하려 하자 한 남성이 제일 먼저 손을 치켜듭니다. 임기 동안은 건강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제 혼신의 힘을 다하고자 합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엔 고개를 끄덕이고 박수로 호응합니다. 이 남성은 문 대통령의 공식 팬카페 문팬의 정회원인 김모 씨입니다.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문팬 전국 총회에서 사회자로 나섰습니다. 열성 지지자인 김 씨를 문 대통령과 함께 줄곧 화면에 노출되는 자리에 배치한 겁니다. 게다가 김 씨는 당초 다른 자리에 지정됐지만 리허설 과정에서 자리가 교체됐습니다. MBC 측은 김 씨가 문팬 회원인지 알지 못했다며 김 씨의 원래 자리는 바로 뒷자리였지만 키가 작은 여성 패널과 자리를 바꿨던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씨는 신청 사연에서 자신은 화장품 수출 사업을 하고 있다며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관심이 많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18세기 독일 작센 왕국의 보석을 대거 보유한 박물관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인조 도둑은 정전을 틈타서 박물관 창문으로 침입해서 보물을 훔쳐갔는데 외신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도난 사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어두운 방에 누군가 플래시를 비추며 들어옵니다. 망치를 집어들더니 그대로 유리문을 쳐 깨부숩니다. 현지 시간 25일 독일 드레스덴의 그리네게벨베 박물관에 도둑이 들어 보석류 100여 점이 도난당했습니다. Hier sind nicht nur die sächsischen staatlichen Kunstsammlungen gestohlen worden, sondern die Sachsen insgesamt. Wir wollen uns jetzt hier ein Bild machen über den Schaden und über die Ermittlungsarbeit. 보물의 방으로 불리는 이 박물관은 옛 작센 왕국의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1세가 각종 예술품을 수집해둔 곳으로 보석 등 3,000여 점이 전시돼 있습니다. Meine Rolle ist hier nochmal zu beschreiben, dass es sich hier, wie Sie alle wissen, um einen unschätzbaren kunsthistorischen und kulturhistorischen Wert handelt. 독일 매체 빌트지는 도난당한 물품의 가치를 10억 유로, 우리 돈 1조 3천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창문으로 침입하고 차를 타고 달아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토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도둑 침입 전 인근에서 불이 나 전기가 끊어진 점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미국의 명품 보석 브랜드 티파니가 프랑스 루이비통 그룹에 팔리게 됐습니다. 인수가만 19조 원입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오드리 헵번의 대표작 티파니에서의 아침을의 배경인 뉴욕 5번가의 티파니 본점. Don't you just love it? Love what? Tiffany's. 작은 문구점으로 시작해 명품 보석 브랜드로 성장한 티파니는 특유의 푸른색 상자와 함께 예물의 대명사로 꼽힙니다. 182년 역사의 티파니가 프랑스의 세계 최대 럭셔리 그룹 루이비통 그룹에 팔립니다. 인수가는 2년 전 루이비통이 디올 인수에 쓴 금액의 2배가 넘는 우리 돈 19조 원. 명품 업계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까르띠에의 리치몬드와 주얼리 경쟁에 나선 루이비통은 전액 현금 거래를 제시할 정도로 인수에 공을 들였습니다. Will bring them even more global, and as they go into China, which has been a very tricky market for them. 티파니는 미중 무역 전쟁으로 고율 관세를 물고 자국 소비까지 줄어 고전했는데 아시아, 특히 중국 20, 30대의 명품 주얼리 욕구로 반등 기회를 누릴 전망입니다. 인수 합병 소식에 티파니 주가는 6% 이상, 루이비통 그룹 주가는 2% 넘게 올랐습니다. 루이비통 그룹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도 세계 1위 부자에 등극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송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고 한 인터뷰 음성, 또 김구 선생의 만세 소리, 우리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소리죠. 이 현대사의 중요한 순간을 소리로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우승 후 귀국한 손기정 선수. 이 승리는 결코 내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전 우리 일본 국민의 승리라고 하겠습니다. 일본의 강요대로 말하면서도 나라 잃은 서름에 잠시 머뭇거립니다. 국어가 일본어가 된 시대, 따로 가르친 조선어 시간을 통해 당시 표준 서울말을 알 수 있습니다. 옛날 어느 곳에 목에 커다란 흙이 달린 노인이 있었습니다. 광복 1주년 행사, 임시정부 주석인 김구 선생의 만세는 우렁찹니다. 일제강점기부터 해방을 거쳐 2000년대까지 한국 근현대사의 중요한 소리를 모은 전시입니다. 1969년 이화여대 강당에서 열린 클리프 리처드의 공연. Do you sing in English? 여학생들의 영어 떼창도 생생하게 들립니다. To live, love, while the flame is strong. 소리를 듣는 방식에도 약간의 재미를 넣었는데요. 이렇게 헤드셋뿐만이 아니라 전화기로 받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서랍을 열면 소리가 나올 수 있게 했습니다. 짧지만 100년도 안 된 그 근현대사 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정말 생각보다 되게 재미있는 구성으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소리에 담긴 역사를 통해 과거 100년을 반추해봅니다. TV조선 이루랍니다. 메이저리그 도전을 선언한 김광현에게 쏟아지는 관심이 뜨겁습니다. LA 다저스, 뉴욕 매츠 등 5개 팀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5년 전 실패를 극복할 수 있을지 장동욱 기자가 전합니다. 17승 6패, 평균 자책점 2.51. 올 시즌 제2의 전성기를 보낸 김광현이 빅리그 문을 두드립니다. 부상 없이 190이닝 넘게 던지며 소속팀 SK의 플레이오프 진출을 견인했던 김광현에 대한 메이저리그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LA 다저스, 뉴욕 매츠, 애리조나, 캔자스 시티, 시카고 컵스 등 5개 구단의 이름이 현지 언론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헛스윙을 이끌어내는 슬라이더는 메이저리그 수준급, 괜찮은 5선발 후보로 김광현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메이저리그 도전입니다. 2014년 포스팅 입찰 최고액인 $200만 달러를 써낸 샌디에이고와 개인 협상까지 갔지만 몸값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국내 잔류를 택했습니다. 올해 바뀐 포스팅 제도는 김광현에게 유리한 조건입니다.
선수의 계약 총액에 따라 이적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돈을 쓸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지 언론에서는 2년 1,500만 달러 수준의 몸값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광현이 메이저리그 진출의 꿈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영화 타이타닉에서 여주인공 일행이 타이타닉호에 오를 때 약혼자가 뽐내듯 말합니다. God himself could not sink this ship. 그런데 실제로 이 말을 한 사람은 선장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출항 때 했던 이 호언장담은 불과 닷새 만에 물거품이 됐습니다. You'll see it's a combination of steel, concrete, and as one of the folks just said, it really is virtually impenetrable. 무려 100억 달러를 들인 이 멕시코 장벽은 트럼프가 큰 소리 친 지 2달도 안 돼 100달러짜리 가정용 전기톱에 뚫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입찬말은 묘 앞에 가서 하라고 했습니다. 살아생전 섣부른 장담은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 역대 정권이 집권 초반기에 늘 했던 큰 소리가 우리는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해 청와대 특감반원이 민정수석실에 특감 무마 의혹을 제기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청와대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흐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는 아예 그런 DNA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곧 불순물이 가라앉고 진실이 명료해질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그 흙탕물이 근 1년 만인 정권 후반기가 돼서야 가라앉으면서 물밑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이 비리 의혹으로 감찰을 받다 유야무야 됐던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세간의 눈길이 쏠리는 곳은 그가 누구로부터 차량 편의를 제공받았다느니 또 골프채를 받았다느니 하는 그 지점이 아닙니다. 지난해 의혹을 제기한 청와대 특감반원은 조국 민정수석에게 유 씨의 비리가 보고된 뒤 느닷없이 감찰이 중단됐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국 수석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다고 한 바 있습니다. 유 씨가 이 일로 공무원 옷을 벗고도 이리저리 영전해서 부산부시장이 된 것 역시 상식과는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 근무했고 그 인연으로 지금 정권 실세들과도 가깝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는 이제 윗선을 향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이렇게 당부했죠. 우리 청와대든 또는 정부든 또는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리권 비리가 있다면 정말 이렇게 엄정한 그런 자세로 이렇게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많이 늦어버렸지만 국민들은 지금 이 순간 윤석열 검찰이 그 엄정함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1월 26일 앵커의 시선은 정권 심장부를 겨누는 의혹이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강한 가을 햇살에 활동하기 좋았는데요. 내일은 기온이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오늘보다 6도 정도 낮아져서 한낮 기온이 8도에 머물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늦가을 추위를 느끼실 텐데요. 중부 지역은 아침에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한낮에는 춘천이 8도, 청주가 9도에 머물겠습니다. 남부 지역은 기온이 약간 더 높은데요. 대구의 한낮 기온 12도, 여수 13도, 전주는 10도가 되겠습니다. 내일의 난방 지수는 50입니다. 낮에는 난방 없이도 괜찮겠지만 밤에 주무실 때는 약하게 틀어두시는 게 적당하겠네요. 내일 제주도는 낮 동안, 동해안 지역은 늦은 오후부터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강원 산간 지역으로는 또 한 번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서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눈과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라인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